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유르베다입니다. 저자는 아카리 리피,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육체와 정신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며 소화력, 즉 아그니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그니란 산스크리트어로 소화력, 소화의 불을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화력이 작동을 하지 못하면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음식물의 잔여가스가 미처 소화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아마라고 불리는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 독소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네 가지 기둥인 육체, 정신, 감각기관, 영혼이 모두 건강해야 하고, 둘째,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셋째, 소화력이 강해서 독소가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화장품을 쓰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제로 많은 화장품과 영양 보조식품을 사용해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보충할까가 아닙니다. 사실 몸과 마음에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즉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도 속담에 천을 염색하려면 먼저 천을 새하얗게 깨끗이 빨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화장품으로 꾸민다 한들 몸속이 더럽혀져 있다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쓴다는 사람들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통 우리 몸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독소를 몸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정크푸드, 알코올, 간접 흡연을 비롯한 자외선, 채소에 묻어있는 농약,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중금속, 청색광, 대기오염 등 우리들의 생활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물질로 넘쳐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과식을 하면 우리의 몸은 흡수할 수가 없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독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거나 몸속에서 발생한 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 혈관과 림프를 막히게 하거나 영양의 흡수를 방해하여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뇌 속의 대뇌 심피질은 이성을 관장합니다. 반면에 대뇌 구피질은 우리의 본능을 관장합니다. 대뇌 심피질로부터는 뭐뭐는 하면 안 돼, 뭐뭐는 꼭 해야 돼, 이런 명령이 나오며 대뇌 구피질은 뭐뭐가 하고 싶어, 이와 같은 명령을 보냅니다. 각각의 명령을 이성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으면 중간에 있는 간뇌는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 피로의 정체입니다. 간뇌는 식욕을 관장하는 식욕중추와 자율신경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중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기능을 수행하면 소화, 대사, 배설과 같은 그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자율신경이 컨트롤하는 배설 기능이나 소화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배설과 소화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내는 오감을 관장하는 중추입니다. 즉, 뇌 피로가 생기면 오감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오감 중에서도 특히 식생활에 관계가 있는 것이 미각입니다. 뇌 피로로 인해 미각에 문제가 생기면 달달한 음식을 웬만큼 먹지 않는 한 달아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자극이 강한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식욕 중추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게 되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뇌피로가 무심코 몸에 안 좋은 정크푸드를 찾거나 배가 부른데도 또 음식을 먹는 행동 이상의 정체입니다. 다이어트의 대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 피로를 유발한 결과 오감 이상, 그리고 만복 중추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 과식에 이르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이어트에는 당질 제한, 칼로리 제한, 그리고 격한 운동의 강조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뇌 피로는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하기 싫어 사이에 갈등에서 생겨납니다. 즉, 많이 참아야 되는 다이어트법은 늘 뇌 피로로 인한 미각 이상, 식욕 이상, 그것과의 싸움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나 자신을 좋게 만드는 다이어트법과 건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유르베다식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야 할 것은 많지만 기분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면서 자신의 성질에 맞는 생활 습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아유르베다식 미용법 그리고 건강법입니다. 체질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본래 배설돼야 되는 독소가 배설되지 못한 채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배설은 배변과 배뇨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 외에도 매일 아침 우리 몸 밖으로 독소를 배출해내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혀입니다. 자신의 혀를 거울로 관찰해 보셨나요? 혹시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거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혓바닥에 허옇게 붙어있는 더러운 물질을 설태라고 하는데, 설태가 많이 껴있다는 것은 소화기관 중에 체내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남아있는 독소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몸속을 대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날 먹은 음식을 영양과 배설물로 구분하고, 배설물은 몸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영양은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이때 소화불량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은 독소가 다음날 아침 설태로 혓바닥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문진할 때는 환자에게 혓바닥을 보여주세요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소화기관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혀 안쪽에 설태가 껴있는 경우에는 대장의 문제이므로 변비를 해소하려면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후에 충분히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혀 중앙에 설태가 껴있다면 위와 소장의 문제이므로 과식이나 소화불량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사량을 제한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셔서 장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한편 설태의 색을 통해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혀는 10개 하얀 설태가 혓바닥을 덮고 있어서 혀의 색깔이 비쳐 보입니다.
설태는 노폐물이긴 하지만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므로 하얀 설태가 얇게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이므로 괜찮습니다. 반대로 설태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저항력이 떨어져 온몸이 쇠약하다는 위기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노란 설태는 위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채기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태가 거무스름하면 온몸의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 면역력이 낮아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설태가 아니라 혓바닥 전체가 희뿌연색을 띠고 있는 경우는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래 혀는 핑크색을 띠고 있는데 혓바닥 전체가 희뿌연 경우는 냉증이나 빈혈로 인해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혓바닥 전체가 너무 붉은 경우는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식사나 알코올의 과다 섭취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혓바닥 전체가 보랏빛인 경우도 혈액이 끈적끈적하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기 위해 매일 혓바닥 위에 나타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혓바닥 닦기를 매일 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혀를 보면 전날 체내에 들어온 몸속의 독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혓바닥을 닦는 일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입안의 감각에 의식을 향하게 합니다. 침이 끈적거리거나 구취가 나거나 입이 건조해 있고 침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진다면 전날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전에 혓바닥 관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혀 표면에 있는 설태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태를 제거하는 도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텅 스크래퍼라고 하는 혀 표면을 청소하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재질은 동, 철, 플라스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상처도 잘 생기지 않고 금속이 잘 무뎌지지 않아 많은 사람이 철 재질의 제품을 추천합니다. 텅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혀 표면을 부끄럽게 미끄러뜨려서 표면에 떠있는 그 설태를 3회에서 4회 긁어서 제거합니다. 3회에서 4회 제거해도 계속 설태가 나오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때 3개 긁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일 혓바닥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통해 잡균이 침투하게 됩니다. 설태가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면 가볍게 입을 헹궈서 마무리합니다. 전부에서 1분이 채 안 걸리므로 매일 아침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텅 스크래퍼가 없다면 큼직한 숟가락을 뒤집어서 숟가락에 움푹 파인 곳으로 긁으면 됩니다. 혹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주의할 점은 세게 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쓰다듬듯 긁어주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간단하지만 딕토스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이며 구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계속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태의 양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과식한 다음 날은 새하얗고 끈적끈적한
설태가 많이 낀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질병에 안 걸리는 면역력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면역력이라는 것은 몸 밖에서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하거나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이겨내는 몸의 보디가드와 같은 것인데, 이 같은 면역력을 지탱하는 면역세포는 혈액 속에 있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순환이 더뎌지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활동이 약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체온은 36.5도로 알려져 있는데,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저하되며,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최대 5배에서 6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결국 기초 체온이 낮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므로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기상 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상 후에 바로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뜻한 물은 잘 알려져 있듯 따뜻하게 데운 물을 말합니다. 물을 끓여서 50에서 60도 정도까지 식혀주면 됩니다. 티베트 의학에 전해지는 과식은 질병의 시작이며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치료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은 이유는 몸속을 디톡스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몸 안쪽에서 내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소화를 하는 부뚜막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음식물의 소화와 배설의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듯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초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사 능력이 높아져 날씬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차가운 맥주나 주스를 마시거나 얼음을 먹어서 내장을 차갑게 만드는 식생활을 하거나 추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의 독소가 점점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냉증, 붓기, 거친 피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럴 때 따뜻한 물이 효과가 있습니다. 오일 풀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일 풀링은 오일로 입을 가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일 풀링의 방법은 그냥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오일을 그대로 머금고 있거나 구석구석 마사지한 뒤에 뱉어내는 것입니다. 오일 풀링의 효과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디톡스 효과입니다. 오일에는 세정력, 그리고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경피 흡수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입안에 있는 수백 가지의 세균은 구취와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일은 입안에서 음식물 가스와 세균을 흡착하여 세척하는 일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일이 구강 점막으로 침투되어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오일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못의 혈관으로 들어가면 영양소로서 운반이 되어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팔자주름이 개선되고 피부에 탄력과 윤기가 생기는 등 특히 여성들이 반길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이 건조해지는 것도 방지하기 때문에 건조한 겨울에는 감기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도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농약이나 첨가물을 조심하기는 했지만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환기를 하게 된 다음부터는 환기가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예상외로 대부분의 경우 바깥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 수증기와 냄새, 초미세먼지의 주 성분이 되는 연소되고 남은 재 등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곰팡이나 먼지도 공기 중을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공기가 실내에 쌓여있으면 이를 계속 마시는 우리 몸속에도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방안을 인체에 비유하면 일상생활하며 발생하는 공기 중의 먼지 등은 신진대사로 발생하는 노폐물과 독소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더러워진 공기는 정기적으로 환기시켜 배출시켜야 합니다. 먼저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방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최소 10분간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아침에 에어컨을 틀기 전에 모든 방의 창문을 열어서 밤새 쌓인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로 채워줍니다. 가능한 한 집안의 공기가 순환되는 것이 좋으므로 방의 대각선상에 서로 창문이 있는 집이라면 대각선상에 있는 창문 2개를 모두 열어줍니다. 다음은 코 세척입니다. 이 리셋 방법은 생리식염수를 코로 넣어서 입으로 뱉어내는 코 세척입니다. 저도 코 세척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코로 물을 집어넣어서 반대쪽 코로 물이 나오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코 세척은 부비강에 쌓여있던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것인데 부비강은 코 안에 있는 8곳의 동굴을 가리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먼지, 꽃가루, 바이러스, 세균 등 다양한 더러운 것들이 호흡을 통해 코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부비강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여 고름이 쉽게 생기는 것입니다. 코를 세척해서 비강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화분증과 같은 알레르기, 감기, 독감과 같은 감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코 세척을 권장하는 이유는 아유르베다에서 코는 가슴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코를 정화시키는 것은 의식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를 정화시키는 것은 오감과 사고를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에 과식 때문에 낮 시간에 자주 졸리는 사람이나 맛이 강한 음식을 좋아해서 미각이 둔해진 사람일수록 코 세척을 꾸준히 하면 미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낮 시간에 멍해지는 일이 줄어드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 세척을 하면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과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서 전신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므로 호흡기 내과와 이비인후과에서도 부비 강염을 개선하기 위해 코 세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욕입니다. 아유르베다가 권장하는 입욕 타이밍은 아침입니다. 이는 혓바닥 닦기와 따뜻한 물 마시기처럼 밤새 쌓인 독소를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시간은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만일 밤에 입욕하는 경우에는
식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욕 중에는 교감신경이 다소 활발해져서 소화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직후에 목욕을 하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물 온도는 체온과 컨디션,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온도를 약간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서 코에 살짝 땀이 날 정도의 시간만큼 입욕하면 좋습니다. 입욕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아유르베다의 원칙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입욕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피 흡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성기는 점막이기 때문에 경피 흡수율이 8의 약 50배나 됩니다. 오일 마사지로 팔에 바른 오일도 경피 흡수가 되어 몸속으로 쭉쭉 흡수되는데 입욕 시에 성기로 들어가는 따뜻한 물은 50배인 만큼 더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신중하게 입욕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적으로 합성된 화학물질이 들어간 것은 피하도록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효능에 따라 입욕제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 한 팩을 목욕물에 넣으면 우유 목욕이 되는데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카제인은 가벼운 각질 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우유 목욕을 하면 피부가 한꺼풀 벗겨진 것처럼 밝아지며 아름답게 빛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의 비결, 기도하기. 기도에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타적인 기도가 있는데 아유르베다에서 권장하는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이타적인 기도를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젊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사회뇌라고 불리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행한 일이 주위 사람들과 사회에 좋은 일인가를 늘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원하는 기도는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 스트레스 물질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할 때 사람은 애정을 품게 됩니다. 그때 뇌 안에서는 베타 엔돌핀과 옥시토신과 같은 뇌내 물질이 분비됩니다. 베타 엔돌핀과 옥시토신은 행복감과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뇌 속의 물질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기분 좋은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타 엔돌핀은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도 분비되며 옥시토신은 좋아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 어머니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할 때도 분비됩니다. 특히 옥시토신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감기도 잘 안 걸리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옥시토신은 근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등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성장과 행복을 기원할 때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해지고 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도 심신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기도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기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번. 그날 만날 사람의 행복을 기원한다. 제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중 하나가 그날 만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시각 정보를 사용하여 기도의 대상을 이미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화는 상대방이 웃는 얼굴이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웃는 얼굴은 상상하기 쉬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나 출근 전에 기도하는 것이 잡념이나 초조한 마음이 없어서 순수하게 상대방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의 웃는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 만나면서 당신과 만나서 좋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밝은 미래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번.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최강의 키워드입니다. 또한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속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아무래도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포기하기 위해 덧붙이는 것입니다. 결과를 포기한다는 것은 뒤돌아보거나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사람은 극단적으로 의기소침해지거나 기도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원망하고 실망감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미래를 자신의 생각대로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행복을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계속 기도한다. 1번과 2번의 방법에 주의하면 나머지는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1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장소도 차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집이든 회사든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력 트레이닝과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몸을 가지기 위해 근력 트레이닝을 하는데 1년에 딱 하루 1시간만 운동한다면 몸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에 한 번만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의 심신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긍정적인 자극을 뇌에 주면 뇌세포가 단련되어 정신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나도 상대방도 상처 주지 않으며 살아가기.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칼을 빼들면 다른 차원으로 순간이동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과 같은 전장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죠. 애초에 자신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냉정하게 대화를 하려 해도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시비를 걸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고지곳대로 하지 말고 내 눈앞에 투명한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신의 분노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면 됩니다. 그리고 적의를 품고 있는 상대방을
땅 위에 두고 자신은 쓱 공중으로 떠올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상대방과 다른 차원으로 뛰어올라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면서 당신의 기분이 다시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빌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는 맞지 않아 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때마침 그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으며 가치관이 다를 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반드시 상대방도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하지 않기, 싸우지 않기. 이것이 바로 비폭력, 불복종의 정신입니다. 저 자신도 대하기 불편한 사람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은 뒤로는 싫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도 내가 싸울 생각이 없으면 싸울 의욕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느 가정에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허약했는데 작은 딸은 장애가 없었습니다. 큰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작은 딸이 다가와서는 장난감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큰 딸은 힘이 약해서 장난감을 빼앗겨도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딸이 체념을 하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자 작은 딸이 다시 다가와 언니의 장난감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큰 딸은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내며 잠자코 다른 장난감을 집어서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작은 딸은 언니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것이 재미가 없어서 4번째는 작은 딸이 언니 옆에서 그대로 앉아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보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전의를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의 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무적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수용하려는 넓은 마음과 굳은 각오, 커다란 애정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당신의 분노 에너지를 받을 생각이 없으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속삭이며 당신의 기분이 다시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이 말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르베다는 지극히 명쾌한 정의를 바탕으로 음식을 먹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제시합니다. 이는 전에 먹은 식사가 완전히 소화되었을 때입니다. 배가 고파졌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소화되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때 먹은 음식이 아직 소화가 안 되었는데도 간식이나 저녁을 먹으면 몸속에 각각 다른 소화 단계가 존재하므로 미소화물과 소화가 끝난 것이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이지장으로 운반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독소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된 뒤에 음식을 먹으면 위 속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미소화물이 잘 안 쌓이게 됩니다. 소화 속도와 소화력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 점 역시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치료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체내 감각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 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배가 땡땡한 느낌이 없다. 2번. 트림이 나오지 않는다. 3번.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다. 4번. 몸이 가볍고 피로감이 없다. 가령 공복감이 느껴지더라도 트림이 나오거나 배가 땡땡해져 속이 좋지 않은 것은 아직 체내에 소화 중인 음식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곧바로 먹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의외로 공복감이 해소됩니다. 공복감은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입이 심심하거나 수분의 부족, 영양 부족일 때도 생기므로 일단은 뇌에서 먹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배가 텅 비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의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유르베다입니다. 저자는 아카리 리피,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육체와 정신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며 소화력, 즉 아그니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그니란 산스크리트어로 소화력, 소화의 불을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화력이 작동을 하지 못하면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음식물의 잔여가스가 미처 소화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아마라고 불리는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 독소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음 3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4가지 기둥인 육체, 정신, 감각기관, 영혼이 모두 건강해야 하고, 둘째,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셋째, 소화력이 강해서 독소가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화장품을 쓰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제로 많은 화장품과 영양 보조식품을 사용해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보충할까가 아닙니다. 사실 몸과 마음에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즉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도 속담에 천을 염색하려면 먼저 천을 새하얗게 깨끗이 빨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화장품으로 꾸민다 한들 몸속이 더럽혀져 있다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쓴다는 사람들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통 우리 몸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독소를 몸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정크푸드, 알코올, 간접 흡연을 비롯한 자외선, 채소에 묻어있는 농약,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중금속,
청색광, 대기오염 등 우리들의 생활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물질로 넘쳐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과식을 하면 우리의 몸은 흡수할 수가 없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독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거나 몸속에서 발생한 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 혈관과 림프를 막히게 하거나 영양의 흡수를 방해하여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뇌 속의 대뇌 심피질은 이성을 관장합니다. 반면에 대뇌 구피질은 우리의 본능을 관장합니다. 대뇌 심피질로부터는 뭐뭐는 하면 안 돼, 뭐뭐는 꼭 해야 돼, 이런 명령이 나오며 대뇌 구피질은 뭐뭐가 하고 싶어, 이와 같은 명령을 보냅니다. 각각의 명령을 이성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으면 중간에 있는 간뇌는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 피로의 정체입니다. 간뇌는 식욕을 관장하는 식욕중추와 자율신경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중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기능을 수행하면 소화, 대사, 배설과 같은 그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자율신경이 컨트롤하는 배설 기능이나 소화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배설과 소화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뇌는 오감을 관장하는 중추입니다. 즉, 뇌 피로가 생기면 오감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오감 중에서도 특히 식생활에 관계가 있는 것이 미각입니다. 뇌 피로로 인해 미각에 문제가 생기면 달달한 음식을 웬만큼 먹지 않는 한 달아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자극이 강한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식욕중추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게 되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뇌피로가 무심코 몸에 안 좋은 정크푸드를 찾거나 배가 부른데도 또 음식을 먹는 행동 이상의 정체입니다. 다이어트의 대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 피로를 유발한 결과 오감 이상, 그리고 만복 중추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 과식에 이르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이어트에는 당질 제한, 칼로리 제한, 그리고 격한 운동의 강조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뇌 피로는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하기 싫어 사이에 갈등에서 생겨납니다. 즉, 많이 참아야 되는 다이어트법은 늘 뇌 피로로 인한 미각 이상, 식욕 이상, 그것과의 싸움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나 자신을 좋게 만드는 다이어트법과 건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유르베다식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야 할 것은 많지만 기분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면서 자신의 성질에 맞는 생활 습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아유르베다식 미용법 그리고 건강법입니다. 체질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본래 배설돼야 되는 독소가 배설되지 못한 채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배설은 배변과 배뇨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 외에도 매일 아침 우리 몸 밖으로 독소를 배출해내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혀입니다.
자신의 혀를 거울로 관찰해 보셨나요? 혹시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거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혓바닥에 허옇게 붙어있는 더러운 물질을 설태라고 하는데, 설태가 많이 껴있다는 것은 소화기관 중에 체내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남아있는 독소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몸속을 대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날 먹은 음식을 영양과 배설물로 구분하고, 배설물은 몸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영양은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이때 소화불량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은 독소가 다음날 아침 설태로 혓바닥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문진할 때는 환자에게 혓바닥을 보여주세요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소화기관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혀 안쪽에 설태가 껴있는 경우에는 대장의 문제이므로 변비를 해소하려면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후에 충분히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혀 중앙에 설태가 껴있다면 위와 소장의 문제이므로 과식이나 소화불량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사량을 제한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셔서 장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한편 설태의 색을 통해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혀는 10개 하얀 설태가 혓바닥을 덮고 있어서 혀의 색깔이 비쳐 보입니다. 설태는 노폐물이긴 하지만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므로 하얀 설태가 얇게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이므로 괜찮습니다. 반대로 설태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저항력이 떨어져 온몸이 쇠약하다는 위기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노란 설태는 위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채기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태가 거무스름하면 온몸의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 면역력이 낮아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설태가 아니라 혓바닥 전체가 희뿌연색을 띠고 있는 경우는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래 혀는 핑크색을 띠고 있는데 혓바닥 전체가 희뿌연 경우는 냉증이나 빈혈로 인해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혓바닥 전체가 너무 붉은 경우는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식사나 알코올의 과다 섭취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혓바닥 전체가 보랏빛인 경우도 혈액이 끈적끈적하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기 위해 매일 혓바닥 위에 나타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혓바닥 닦기를 매일 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혀를 보면 전날 체내에 들어온 몸속의 독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혓바닥을 닦는 일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입안의 감각에 의식을 향하게 합니다. 침이 끈적거리거나 구취가 나거나 입이 건조해 있고 침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진다면 전날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전에 혓바닥 관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혀 표면에 있는 설태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태를 제거하는 도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텅 스크래퍼라고 하는 혀 표면을 청소하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재질은 동, 철, 플라스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상처도 잘 생기지 않고 금속이 잘 무뎌지지 않아 많은 사람이 철 재질의 제품을 추천합니다. 텅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혀 표면을 부끄럽게 미끄러뜨려서 표면에 떠 있는 그 설태를 3회에서 4회 긁어서 제거합니다. 3회에서 4회 제거해도 계속 설태가 나오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때 3개 긁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일 혓바닥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통해 잡균이 침투하게 됩니다. 설태가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면 가볍게 입을 헹궈서 마무리합니다. 전부에서 1분이 채 안 걸리므로 매일 아침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텅 스크래퍼가 없다면 큼직한 숟가락을 뒤집어서 숟가락의 움푹 파인 곳으로 긁으면 됩니다. 혹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주의할 점은 세게 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쓰다듬듯 긁어주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간단하지만 딕토스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이며 구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계속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태의 양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과식한 다음 날은 새하얗고 끈적끈적한 설태가 많이 낀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질병에 안 걸리는 면역력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면역력이라는 것은 몸 밖에서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하거나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이겨내는 몸의 보디가드와 같은 것인데 이 같은 면역력을 지탱하는 면역세포는 혈액 속에 있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순환이 더뎌지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활동이 약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체온은 36.5도로 알려져 있는데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저하되며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최대 5배에서 6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결국 기초 체온이 낮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므로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기상 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상 후에 바로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뜻한 물은 잘 알려져 있듯 따뜻하게 데운 물을 말합니다. 물을 끓여서 50에서 60도 정도까지 식혀주면 됩니다. 티베트 의학에 전해지는 과식은 질병의 시작이며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치료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은 이유는 몸속을 디톡스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몸 안쪽에서 내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소화를 하는 부뚜막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음식물의 소화와 배설의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듯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초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사 능력이 높아져 날씬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차가운 맥주나 주스를 마시거나 얼음을 먹어서 내장을 차갑게 만드는 식생활을 하거나 추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의 독소가 점점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냉증, 붓기, 거친 피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럴 때 따뜻한 물이 효과가 있습니다. 오일 풀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일 풀링은 오일로 입을 가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일 풀링의 방법은 그냥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오일을 그대로 머금고 있거나 구석구석 마사지한 뒤에 뱉어내는 것입니다. 오일 풀링의 효과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디톡스 효과입니다. 오일에는 세정력, 그리고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경피 흡수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입안에 있는 수백 가지의 세균은 구취와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일은 입안에서 음식물 가스와 세균을 흡착하여 세척하는 일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일이 구강 점막으로 침투되어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오일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못의 혈관으로 들어가면 영양소로서 운반이 되어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팔자주름이 개선되고 피부에 탄력과 윤기가 생기는 등 특히 여성들이 반길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이 건조해지는 것도 방지하기 때문에 건조한 겨울에는 감기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도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농약이나 첨가물을 조심하기는 했지만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환기를 하게 된 다음부터는 환기가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예상외로 대부분의 경우 바깥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 수증기와 냄새, 초미세먼지의 주 성분이 되는 연소되고 남은 재 등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곰팡이나 먼지도 공기 중을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공기가 실내에 쌓여있으면 이를 계속 마시는 우리 몸속에도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방안을 인체에 비유하면 일상생활하며 발생하는 공기 중의 먼지 등은 신진대사로 발생하는 노폐물과 독소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더러워진 공기는 정기적으로 환기시켜 배출시켜야 합니다. 먼저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방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최소 10분간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아침에 에어컨을 틀기 전에 모든 방의 창문을 열어서 밤새 쌓인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로 채워줍니다. 가능한 한 집안의 공기가 순환되는 것이 좋으므로 방의 대각선상에 서로 창문이 있는 집이라면 대각선상에 있는 창문 2개를 모두 열어줍니다. 다음은 코 세척입니다. 이 리셋 방법은 생리식염수를 코로 넣어서 입으로 뱉어내는 코 세척입니다. 저도 코 세척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코로 물을 집어넣어서 반대쪽 코로 물이 나오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코 세척은 부비강에 쌓여있던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것인데 부비강은 코 안에 있는 8곳의 동굴을 가리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먼지, 꽃가루, 바이러스, 세균 등 다양한 더러운 것들이
호흡을 통해 코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부비강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여 고름이 쉽게 생기는 것입니다. 코를 세척해서 비강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화분증과 같은 알레르기, 감기, 독감과 같은 감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코 세척을 권장하는 이유는 아유르베다에서 코는 가슴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코를 정화시키는 것은 의식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를 정화시키는 것은 오감과 사고를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에 과식 때문에 낮 시간에 자주 졸리는 사람이나 맛이 강한 음식을 좋아해서 미각이 둔해진 사람일수록 코 세척을 꾸준히 하면 미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낮 시간에 멍해지는 일이 줄어드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 세척을 하면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과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서 전신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므로 호흡기 내과와 이비인후과에서도 부비 강염을 개선하기 위해 코 세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욕입니다. 아유르베다가 권장하는 입욕 타이밍은 아침입니다. 이는 혓바닥 닦기와 따뜻한 물 마시기처럼 밤새 쌓인 독소를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시간은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만일 밤에 입욕하는 경우에는 식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욕 중에는 교감신경이 다소 활발해져서 소화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직후에 목욕을 하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물 온도는 체온과 컨디션,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온도를 약간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서 코에 살짝 땀이 날 정도의 시간만큼 입욕하면 좋습니다. 입욕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아유르베다의 원칙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입욕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피 흡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성기는 점막이기 때문에 경피 흡수율이 8의 약 50배나 됩니다. 오일 마사지로 팔에 바른 오일도 경피 흡수가 되어 몸속으로 쭉쭉 흡수되는데 입욕 시에 성기로 들어가는 따뜻한 물은 50배인 만큼 더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신중하게 입욕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적으로 합성된 화학물질이 들어간 것은 피하도록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효능에 따라 입욕제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 한 팩을 목욕물에 넣으면 우유 목욕이 되는데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카제인은 가벼운 각질 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우유 목욕을 하면 피부가 한꺼풀 벗겨진 것처럼 밝아지며 아름답게 빛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의 비결, 기도하기. 기도에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타적인 기도가 있는데 아유르베다에서 권장하는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이타적인 기도를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젊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사회뇌라고 불리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행한 일이 주위 사람들과
사회에 좋은 일인가를 늘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원하는 기도는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 스트레스 물질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할 때 사람은 애정을 품게 됩니다. 그때 뇌 안에서는 베타 엔돌핀과 옥시토신과 같은 뇌내 물질이 분비됩니다. 베타 엔돌핀과 옥시토신은 행복감과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뇌 속의 물질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기분 좋은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타 엔돌핀은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도 분비되며 옥시토신은 좋아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 어머니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할 때도 분비됩니다. 특히 옥시토신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감기도 잘 안 걸리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옥시토신은 근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등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성장과 행복을 기원할 때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해지고 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도 심신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기도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기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번. 그날 만날 사람의 행복을 기원한다. 제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중 하나가 그날 만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시각 정보를 사용하여 기도의 대상을 이미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화는 상대방이 웃는 얼굴이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웃는 얼굴은 상상하기 쉬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나 출근 전에 기도하는 것이 잡념이나 초조한 마음이 없어서 순수하게 상대방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의 웃는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 만나면서 당신과 만나서 좋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밝은 미래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번.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최강의 키워드입니다. 또한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속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아무래도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포기하기 위해 덧붙이는 것입니다. 결과를 포기한다는 것은 뒤돌아보거나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사람은 극단적으로 의기소침해지거나 기도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원망하고 실망감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미래를 자신의 생각대로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행복을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계속 기도한다. 1번과 2번의 방법에 주의하면 나머지는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1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장소도 차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집이든 회사든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력 트레이닝과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몸을 가지기 위해 근력 트레이닝을 하는데 1년에 딱 하루 1시간만 운동한다면 몸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에 한 번만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의 심신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긍정적인 자극을 뇌에 주면 뇌세포가 단련되어 정신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나도 상대방도 상처 주지 않으며 살아가기.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칼을 빼들면 다른 차원으로 순간이동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과 같은 전장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죠. 애초에 자신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냉정하게 대화를 하려 해도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시비를 걸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고지고대로 하지 말고 내 눈앞에 투명한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신의 분노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면 됩니다. 그리고 적의를 품고 있는 상대방을 땅 위에 두고 자신은 쓱 공중으로 떠올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상대방과 다른 차원으로 뛰어올라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면서 당신의 기분이 다시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빌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는 맞지 않아 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때마침 그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으며 가치관이 다를 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반드시 상대방도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하지 않기, 싸우지 않기. 이것이 바로 비폭력, 불복종의 정신입니다. 저 자신도 대하기 불편한 사람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은 뒤로는 싫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도 내가 싸울 생각이 없으면 싸울 의욕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느 가정에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허약했는데 작은 딸은 장애가 없었습니다. 큰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작은 딸이 다가와서는 장난감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큰 딸은 힘이 약해서 장난감을 빼앗겨도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딸이 체념을 하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자 작은 딸이 다시 다가와 언니의 장난감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큰 딸은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내며 잠자코 다른 장난감을 집어서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작은 딸은 언니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것이 재미가 없어서 4번째는 작은 딸이 언니 옆에서 그대로 앉아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보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전의를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의 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무적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수용하려는 넓은 마음과 굳은 각오, 커다란 애정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당신의 분노 에너지를 받을 생각이 없으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속삭이며 당신의 기분이 다시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이 말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르베다는 지극히 명쾌한 정의를 바탕으로 음식을 먹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제시합니다. 이는 전에 먹은 식사가 완전히 소화되었을 때입니다. 배가 고파졌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소화되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때 먹은 음식이 아직 소화가 안 되었는데도 간식이나 저녁을 먹으면 몸속에 각각 다른 소화 단계가 존재하므로 미소화물과 소화가 끝난 것이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이지장으로 운반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독소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된 뒤에 음식을 먹으면 위, 속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미소화물이 잘 안 쌓이게 됩니다. 소화 속도와 소화력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 점 역시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치료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체내 감각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 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배가 땡땡한 느낌이 없다. 2번. 트림이 나오지 않는다. 3번.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다. 4번. 몸이 가볍고 피로감이 없다. 가령 공복감이 느껴지더라도 트림이 나오거나 배가 땡땡해져 속이 좋지 않은 것은 아직 체내에 소화 중인 음식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곧바로 먹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의외로 공복감이 해소됩니다. 공복감은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입이 심심하거나 수분의 부족, 영양 부족일 때도 생기므로 일단은 뇌에서 먹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배가 텅 비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의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